자, 기본 이론 과정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6페이지를 보세요. 6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2번 챕터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다 소개되어 있죠. 자, 여기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사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제가 판서 통해서 설명 다 드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본서 통해서 또 한 번 읽어가면서 반복 학습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챕터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다 옆에다가는 여러분들이 이처럼 별표 하나 이렇게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때 별표의 의미가 있어요. 별표 우리 하나 해두자 그랬죠. 이건 최근 5년 동안 이 챕터 관련해서 한 문제 연관되어 출제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별표 3개가 있겠죠. 이건 뭡니까? 최근 5년 동안 이 챕터 관련해서 3문제 연관돼서 출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많게는 어때? 별표 11 이렇게도 있을 겁니다. 이건 뭡니까? 최근 5년 동안 이 챕터 관련해서 11문제나 연관되어 출제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별표의 개수가 많은 말수록 그만큼 출제비도 높다. 집중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별표 11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별표 11개 다 그릴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숫자를 적어 놓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학습이 될 수도 있더라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여튼 2번 챕터 옆에다가는 별표 하나 해두시고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부동산 학문의 성격이다 해서 5개 말씀을 드렸죠. 이와 관련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양거로 1번 봅시다. 양거로 1번은 종합과학이다. 우리 여기서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네 번째 줄 중간쯤 보세요. 저시면 부동산은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는 종합과학으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할 수 있겠지요.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 다음 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7페이지는 양거로 2번 경험과학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 여기서 설명드린 내용이요. 부동산문은 경험과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중간쯤 보세요. 저시면 부동산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보시죠.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그랬죠? 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현실의 부동산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경험과학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경험과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으로 3번 봅시다. 사회과학이다는 겁니다. 두 번째 중간점 보세요. 부동산은 자연과학이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인간의 활동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이다. 소리 자연과학 아니라 그랬죠? 자, 사회과학이다. 사람과 결부되어 있다서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응용과학이다. 소위 특히 이분 조심하자 그랬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부동산은 우주와 지구의 기본 원리를 통하는 물리학이나 지구과학 같은 순수과학과는 달리 이루어져 있죠. 자, 여기까지 끊어봅시다. 여기가 끊어놓고 여러분이 이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 학문은 순수과학이 어때? 아니라는 거예요. 순수과학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순수과학이 아니라 그 다음 주 보세요. 복잡한 현실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응용과학이다. 좀 복잡한 현실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해서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응용과학이다. 그럼 실천에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그 뒷쯤은 실천과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분 조심하자 그랬습니다. 부동산 학문은 순수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응용과학이다. 학자들이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으로 5번 보세요. 규범과학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중간쯤 봅시다. 부동산은 바람직한 부동산 활동에 대한 규범을 제시하는 규범과학이다. 이런 정도 내용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학문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제 제목 중심으로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어요. 먼저 종합과학이지요. 다음은 응용과학이면서 실천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경험과학이다. 규범과학이다. 이렇게 해서 제목 중심으로 이해를 하시고 딱 하나만 조심하자. 부동산 학문은 순수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수과학이 아니다. 이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3번 챕터로 넘어갑니다. 자, 3번 챕터는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이다 소개되어 있죠. 우리가 여기서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부동산 학문의 3대 측면이다. 결국 복합 개념 사고의 입각에서 다양한 측면을 바라보자. 크게 세 측면이 있죠. 뭡니까? 기술적 측면, 좁게 표현하면 물리적 측면이 되겠지요.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 챕터 첫 번째로 보세요. 첫 번째 보시면 자, 부동산 현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바람직한 부동산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 유형적 측면인 기술적 측면과 자 보세요. 이제 자, 유형적 측면이다.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기술적 측면이 있지요. 자, 유형적 측면인 기술적 측면과 자, 무형적 측면이다. 자, 무형적 측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경제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다시 보세요. 이제 부동산 현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자, 바람직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처럼 유형적 측면인 기술적 측면과 무형적 측면인 경제 측면, 법률 측면을 어때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기술적 측면, 경제 측면, 법률적 측면 어때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세 줄 정도 내려와 보세요. 한 세 줄 내려오시면 중간쯤에 자,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인 기술적 측면, 경제 측면, 법률적 측면 모두를 고려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부동산을 설명한 원리를 어때? 부동산의 복합 개념이란다. 이렇게 용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술적 측면, 경제 측면, 법률 측면 다양한 측면을 바라보자. 이 같은 인식의 사고를 뭡니까? 복합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 여기선 이해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봅시다. 8페이지예요. 8페이지 하단 보시면 예제 나와 있죠? 그 예제 위에 박스를 한번 봐보세요. 박스 보시면 바로 우리가 여기서 설명드린 내용이 표로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자, 유형적 측면입니다. 자, 유형적 측면은 뭡니까? 기술적 측면이다 할 수 있겠지요. 자, 이는 이제 자, 부동산의 공간의 이용 기법 등과 관련 측면을 말한다는 겁니다. 다음 무형적 측면입니다. 자, 지금 무형적 측면에는 자, 경제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이때 경제 측면은 부동산의 가격 등과 관련된 측면을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법률적 측면은 부동산의 권리, 제도, 법 등과 관련 측면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적 측면인 기술적 측면 그리고 무형적 측면인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 다양한 측면을 바라보자. 이 같은 인식의 사고를 뭡니까? 부동산의 복합 개념이란다. 이렇게 해서 박스가 정리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1절 부동산학의 의의다. 이분은 이론적으로 설명이 다 되었습니다. 자, 참 1절 설명이 다 되었고 항상 제가 1절 참 절이 끝나면 어때? 가장 최근에 출제된 기출문제를 어때? 예제다. 이렇게 해서 한 문제씩 넣어드렸습니다. 여튼 예제를 풀어보면서 우리가 좀 더 또 이해하자. 반복수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출제되지 않은 그와 같은 파트였어요. 그때는 어떤 예제를 넣지는 않았습니다. 대체로 예제를 많이 넣어드렸다 생각하시고 이 예제를 풀어보면서 또 한 번 우리는 반복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봅시다. 예제 보시면 자,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틀린 문장 고르기예요. 보기 1번 봅시다. 부동산학은 토지 및 그 정착물에 관하여 그것과 관련된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 제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자, 이는 어떤지 안정근 교수님의 부동산 학문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참 학자들의 부동산 학문에 대한 정의 이 자체는 대체 옳은 문장으로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외울 수는 없다 했어요. 교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해만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 올바른 문장이 됐고 2번 봅시다. 부동산은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 자, 이런 점에서 종합 학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우리 배웠죠?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종합 과학이다. 이걸 설명한 내용이네요.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 봅시다. 부동산은 복잡한 현대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제적 접근을 취하는 전문적인 학문 영역으로 등장하였다는 거죠. 결국 부동산 학문은 복잡한 현실적인 사회 문제를 어때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3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다음 4번 질문 봅시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대상은 탐구라는 점에서 일단 여기까지 끊어봅시다.
여기까지 끊어보시고, 자, 여기까지만 본다라면 결국 부동산 학문의 연구 대상은 뭡니까? 토지와 건물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야, 이처럼 부동산 학문의 연구 대상이 된 건 토지나 건물 이 같은 부동산 그 자체가 어때? 아니라 그랬지요. 바로 학문의 연구 대상이 된 뭡니까? 바로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앞지문 끊었죠. 여기까지 보더라도 잘못된 지문이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부동산 학문의 연구 대상이 된 것은 토지나 건물 이 같은 부동산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됩니까? 바로 부동산 활동과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뒷짐 봅시다. 이제 우주와 지구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이나 지구과학 같은 순수과학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뒷집은 결국 부동산 학문은 순수과학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결정적으로 또 잘못됐다 할 수 있겠지요. 자, 보세요. 부동산 학문은 순수과학이다 아니다. 아니라 그랬죠. 이거 하나 우리 조심하자 그랬어요. 부동산 학문은 순수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복잡한 현실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지문 4번 어때요? 통째로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우리가 지문 4번 일통해서 부동산 학문의 연구 대상이 되는 뭡니까?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다. 다음 부동산 학문은 순수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이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하자라는 겁니다. 다음 5번 보세요. 자,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자, 접근 방법에 대한 연구 방법이 되겠지요. 자, 의사결정 접근 방법은, 자, 인간은 합력 존재이며 자기 이윤의 극대를 목표로 행동하는 기본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자, 이 부분은 우리 때 판서를 통해서 설명만 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이분 이야기 드렸죠. 자, 부동산 학문의 연구 방법, 접근 방법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된 접근 방법은 뭐였습니까? 종합식 접근 방법이었다. 그러나 점차 의사결정 접근 방법으로 중시적 태도로 변하고 있다. 흐름을 이해하자 그랬죠. 이때 의사결정 접근 방법은 사적 취의 우리들이죠. 바로 사적 취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여기에 중점을 두고 학문을 연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자, 우리 사적 취의 우리들은요. 우리들은 자, 합리적인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들의 이윤을 어때? 극대화할 것을 목표로 행동한다. 이런 기본 과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죠. 그래서 5번도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한번 또 우리 기본수 통해서 설명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다 풀어드렸네요. 자, 틀린 문장 찾기죠.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래서 예제까지 다 풀어드렸고요. 다음은 2절로 넘어갈수록 하겠습니다. 자, 2절은 부동산 학의 연구 대상 및 접근 방법이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연구 대상 그리고 접근 방법 설명 또 다 드린 내용들이에요. 살펴봅시다. 먼저 1번 챕터예요. 1번 챕터는 부동산의 연구 대상이다. 자, 이 부분도 1번 챕터 옆에다가 별표 하나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국 학문의 연구 대상은 뭡니까?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끝부분 보세요. 그 보시면 자,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이 연구 대상이다. 이렇게 지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고로 1번 보세요. 자, 부동산 현상에 대한 용어 설명이 되겠는데 뭐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용어 설명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를 보세요. 두 번째를 보시면 중간쯤에 자, 부동산 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일련의 사실들에서 법칙성 또는 반복성을 체계화한 것을 부동산 현상이란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죠. 자, 이건 여러분이 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오늘 이런 예를 드렸습니다. 자, 땅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은 말써, 즉 땅을 사고자 사람이 많은 말써, 땅값이 어때? 올라가잖아요. 이 자체는 어때? 하나의 법칙이다. 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이제 반복되는 것이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게 뭡니까? 부동산 현상이다. 생각하시면 돼서 우리가 아주 쉽게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자, 부동산 활동으로 인해서 부동산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 바로 뭡니까? 부동산 현상이다.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0페이지 보세요. 10페이지 보시면 양고리 2번 부동산 활동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자, 첫 번째로 봅시다. 부동산 활동이란 자,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처럼 우리 인간들이 어때? 부동산을
대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 옮기는 관리적 측면에서의 여러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부동산 활동에는 정의를 넣어드렸습니다. 이분도 쉽게 우리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들이 부동산을 대상으로서 행하는 행위, 행하는 활동이 뭡니까? 부동산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튼 부동산 학문의 연구 대상이 되는 건 뭡니까? 부동산 현상, 부동산 활동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2번 챕터로 넘어갑니다. 자, 2번 챕터는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이다 소개되는데, 자, 지금 연구 방법, 접근 방법이다 나와 있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2번 챕터 옆에다가 별표 하나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별표 하나 해두시고 몇 가지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부동산 학문을 연구하는 방법, 즉 학문의 접근 방법도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이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먼저 분산식 접근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처럼 분산식 접근 방법이다. 이건 말 그대로 보세요. 분산 이게 뭡니까? 흩어져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흩어져 있다. 그래서 흩어져 있다 이야기해. 그럼 어떻게 흩어졌냐? 학문마다 자, 흩어져서 부동산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경영학은 나름대로 부동산을 다루고 있고, 경제학은 나름대로, 법학은 법학 나름대로, 토목공학은 나름대로 부동산을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때? 참 학문별로 제약과 끝에서 부동산을 다루고 있으면 어때? 부동산 학문의 체계화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분산식 접근 방법 이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중점식 접근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있어요. 중점식에서는 중점을 두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특정 측면이나 특정한 활동에 중점을 두고 학문을 연구하겠다. 이런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지금 경제적 측면이다. 여기에 중점을 두고 학문을 연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경제 측면에 중점을 두면 경제적 측면에서 부동산 활동은 아주 능률적으로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부동산 활동이 경제 측면 여기서만 이루어진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부동산 활동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특정 측면 중점을 두면 이도 활동을 능률자인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산식, 중점식 접근 방법 어떻습니까? 부동산 학문을 체계화시키고 활동을 능률자인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바로 뭡니까?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의 주된 접근 방법은 뭡니까? 종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점차 이제 의사결정 접근 방법으로 중시한 태도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수 통해서 한 번 더 반복습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호를 1번 보세요. 양호를 1번 여기 보시면 자, 분산식 접근 방법이다 소개되고 있죠. 첫 번째 끝부분 봅시다. 그 보시면 자, 일반적 주변 과학에서 개별적 부분적으로 부동산을 다루는 접근 방법이다. 결국 학문별로 제각각 흩어져서 부동산을 다루는 접근 방법이다 할 수 있겠지요. 자, 예가 나와 있네요. 자, 예를 들어 경영학에서 재무 분석의 하나로 부동산 이론을 전개하는 경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 동그라미 2번 단점 봅시다. 단점. 자, 단점 첫 번째 중간점 보시면 여러 학문 분야로 분산되어 부동산을 다룸으로써 중간점 부동산 학문의 체계화가 어렵다. 그래서 분산식 1 가지고 어떤지 자, 학문을 체계시키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이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양고래 2번 보세요. 중점식 접근 방법입니다. 자, 부동산 활동의 특정 측면이나 특정한 활동에만 중점을 두는 접근 방법이다라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단점 봅시다. 자,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인식수단이 결여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 활동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는데 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이도 이제 중점식 접근 방법 이도 어떻습니까? 얘도 활동을 능률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분산식 접근 방법이나 중점식 접근 방법 여기에 의해서는 학문을 체계화시키고 활동을 능률자인데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택한 게 뭡니까? 양고로 3번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 다 드린 내용이지요. 이제 첫 번째로 보세요. 부동산 활동과 직접적, 간접적 관련되어 있는 여러 주변 과학을 최대한으로 종합한다는 이야기예요. 종합하고
여러 주변 과학의 연구 성과를 시스템화하여 부동산 고유의 응용체 분야를 개발하고 실무 활동의 능률에 대비하는 접근 방법이다. 겁니다. 동아리 1번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고 각 측면의 이론을 토대로 부동산 이론을 구축하는 접근 방법이다. 그렇죠? 결국 종합식 접근 방법은 우리 쉽게 종합했다 그랬죠. 뭘 종합했습니까? 부동산과 직접적, 간접적 관련된 여러 학문들을 종합했다. 또한 복합 개념 사고학과에서 다양한 측면을 종합했다는 이야기예요. 종합하고 이를 어때? 체계화 시스템화 시켜서 부동산 활동을 어때? 능률적으로 하자. 이 같은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우리나라의 주된 접근 방법이다. 결국 우리나라는 어때? 종합식 접근 방법을 채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학습할 내용들이 어때? 대체로 뭐 기술적 측면, 경제 측면, 법률 측면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뭐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나라는 종합식 접근 방법을 채택해서 복합 개념 사고에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동그라미 2번 우리나라의 주된 접근 방법으로서 부동산 이론의 체계적인 틀을 구축하는데 근간이 되었다는 거죠. 또한 부동산 이론을 단기간에 통일적 정책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주된 접근 방법은 뭐였습니까? 종합식 접근 방법이었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다음은 1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기본서 12페이지 양으로 7번. 자,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법이다. 나와 있죠? 이분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했던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자, 합리적인 의사결정 분석에 중점을 둔 접근 방법으로 자 보세요. 자, 의사결정 접근 방법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여기 어때? 중점을 두고 학문을 연구하는 방법이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 인간들은 합리적인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자기 이윤에 극대를 목표로서 행동한다. 이것은 기본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그라미 2번 먼저 봅시다. 동그라미 2번 먼저 보시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와 더불어 국제화 개방화 진행에 따라 점차 의사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법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흐름을 이해하자 했죠. 자, 우리나라가 채택했던 주된 접근 방법은 뭡니까?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그러나 세계화 개방 시대에 발맞춰서 점차 의사결정 접근 방법으로 중시하는 태도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흐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설명을 드립니다. 동그라미 1번에 지금 우리 동그라미 2번까지는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동그라미 1번에 기억본부터 디귿본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요. 이 내용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라면 학문의 연구 분야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우리 설명했죠. 이론 분야가 있고 또 하나는 실무 분야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론 분야, 실무 분야인데 이론 분야는 뭡니까? 기초 분야가 있습니다. 기초 분야가 있고 다음 실무 분야에는 두 가지가 있죠. 결정 분야. 자, 그리고 결정 지원 분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기초 분야는 어떤 이론 파트가 되겠죠. 그리고 결정 분야와 결정 지원 분야는 실무 분야가 된다. 이렇게 먼저 생각하시고 이때 간단하게만 살펴드립니다. 자, 이제 기초 분야는 어때? 자, 결정 분야, 결정 지원 분야 여기 어때? 기초화되는 지식을 다루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정 분야라는 게 있어요. 결정 분야는 쉽게 생각하세요. 의사 결정을 내리는 분야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투자할지 말지 의사결정 내려야 되겠죠? 개발할지 말지. 자, 금융, 즉 자금을 융통할지 의사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부분이 바로 뭡니까? 결정 분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 분야에 뭐가 있습니까? 투자, 개발, 금융, 정책 이와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결정 지원 분야입니다. 이건 의사결정을 내린데 지원해주는 분야다. 그냥 쉽게 우리 생각합시다. 내가 투자할지 말지 의사결정 내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때요. 내가 잘 모르면 상담, 즉 컨설팅 받아볼 수 있잖아요. 또한 감정평가 할 수도 있겠죠. 이 같은 것들이 의사결정을 내린데 지원해주는 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문의 연구 분야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교재 한번 살펴드립니다. 자, 교재 봅시다. 교재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기억본 보세요. 부동산 결정 분야다. 바로 여기 있죠. 결정 분야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어디입니까? 실무 분야에 해당한다.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실무 분야에 해당한다. 그래서 괄호에 실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실무 분야에 해당한다. 보시고 지금 봅시다. 부동산 결정을 직접 행하는 분야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투자, 개발, 금융, 정책 및 계획 이와 것들이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니모 보세요. 부동산 결정 지원 분야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결정 지원 분야다. 의사결정 내리는데 지원인 분야죠. 이도 역시 실무 분야에 해당한다 생각하시고 지금 봅시다.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통하여 부동산 결정에 합리화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다. 그래서 마케팅, 뭐 관리, 평가, 상담 뭐 등등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뒤에 봅시다. 부동산학의 기초 분야다. 자, 기초 분야는 이론적인 분야가 되겠죠. 이론 분야가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동산 결정 분야 및 결정 지원 분야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분야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뭐 법이라든지 부동산 수학 이와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된다 생각하시고, 이처럼 학문의 연구 분야에도 크게 이론 분야와 실무 분야가 있다. 이때 이론 분야에는 기초 분야가 있고 실무 분야에는 결정 분야, 결정 지원 분야가 있다. 이렇게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 분야는 뭡니까? 의사결정을 내린 파트지요. 그래서 투자, 개발, 금융, 정책 이와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된다.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2절 연구 대상 그리고 접근 방법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접근 방법, 즉 연구 방법이다. 이를 통해서 흐름을 잘 정리하시죠. 우리나라의 주된 접근 방법은 종합식이다. 그렇지만 의사결정 접근법을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흐름을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절 다 맞춰드렸고 다음은 여름 기본서 1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13페이지 보시면 3절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먼저 1번 챕터 일반적인 이념의 방향이다. 이건 중요성 없습니다. 생략토록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14페이지 2번 챕터 부동산의 지도 이념이다 나와 있죠. 역시 중요성 없습니다.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3번 챕터 부동산에서 추구하는 가치다. 이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한번 보세요. 첫 번째로 보시면 부동산은 주어진 조건에서 부동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 추구하는 최우선 가치는 어땠습니까? 효율성에 있다라는 이야기야. 사실 우리가 앞서 했지만 학문의 연구 목적이 어디는 겁니까?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에 있다라는 이야기야.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자. 이건 결국 뭡니까? 올바르게 하자. 효율적으로 하자. 그래서 효율성, 이를 강조하는 것이다. 설명드렸죠. 그래서 부동산 학에서 추구하는 최우선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효율성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성에 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우리 사적 주체들, 우리들이죠. 우리들. 자, 즉 민간 부분만 한정해서 보자는 이야기예요. 민간 부분만 한정해서 본다라면, 민간만 한정한다면 효율성을 아주 중시하게 된다 할 수 있겠지요. 효율성. 그렇지만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바라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사회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이때는 어떻습니까? 효율성뿐만이 아니라 형평성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 우리들만 한정한다. 우리들은 뭡니까? 뭘 중시합니까? 효율성, 이걸 중시한다. 그러나 사회 전체로 바라봤을 때는 효율성뿐만이 아니라 형평성도 중시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교재해 봅시다. 여튼 부동산 학에서 추구하는 최우선 가치는 뭡니까? 효율성이다 생각하시고, 동네 1번 민간 부분에 한정합니다. 우리들만 국가에서 보자는 이야기야. 그럼 어때? 형평성보다는 뭘 중시합니까? 효율성. 우리들만 보면 좀 효율성을 중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효율성뿐만이 아니라 형평성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만 여기서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이제 15페이지 봅시다. 15페이지에 예제가 들어있죠. 예제 또 한번 살펴드리면서 반복습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봅시다. 자, 부동산의 학문적 성격은 기술이다. 다음 기술 중 가장 적절히 아는 것은 예돼 있죠. 결국 틀린 문장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자, 보기 1번 보세요. 부동산학은 부동산 관련된
의사 결정을 연구하게 하여 부동산의 법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 접근을 시도하는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다. 자, 이건 어때? 조준 교수님의 부동산 학문에 대한 정의가 되겠죠. 참 학자들의 학문에 대한 정의 이 자체는 대체로 옳은 문장으로 출제된다 생각하시고, 교수께서는 부동산을 이렇게 정의하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도 김영민 교수님의 정의가 되어 있죠. 부동산 학문에 대한 가장 대표되는 정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2번도 맞는 표현이죠. 다음 3번 봅시다. 부동산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현실의 부동산 활동을 대선하는 구체적인 경험학이다. 자, 학문의 성격 우리 설명드렸죠. 자,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그랬죠? 아니다. 현실의 부동산 활동을 대선하는 구체적인 경험과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네요. 그래서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과학이다. 따라서 3번도 맞는 표현이다 할 수 있겠죠. 보기 4번 봅시다. 자, 부동산이 추구하는 가치를 민간 부분에만 한정해 본다. 우리 방금 설명했죠. 자, 민간 부분. 자, 우리들만 한정해서 본다냐. 그럼 뭘 중시합니까? 당연히 효율성을 중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질문 다시 보세요. 자, 부동산 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민간 부분에 한정해 볼 때는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중시하게 된다. 잘못되어 있죠. 말이 바뀌었네요. 뭘 더 중요합니까? 효율성을 중시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말이 바뀌었어요.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중시하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죠. 왜? 지문에 민간 부분 여기만 지금 한정해서 본다 그랬습니다. 민간 부분 여기만 한정한다면 뭘 중시한다? 효율성을 중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4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자, 부동산은 순수과학과는 달리 복잡한 현실적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응용과학이다. 우리 누차 설명드렸죠. 부동산 학문은 순수과학이 아니란 이야기죠. 바로 복잡한 현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5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죠. 결국 틀린 문장 찾기니까 답은 몇 번이 됩니까?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3절 부동산의 지도 이념이다. 이분도 다 말씀드렸고 4절로 넘어갑니다. 4절은 부동산 활동이다 속였는데 결국 부동산 활동은 학문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부동산 활동에서 좀 더 구체로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번 챕터 봅시다. 자, 1번 챕터는 부동산 활동의 주체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첫 번째로 한번 보세요. 이미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자, 부동산 활동이란 자,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 옮기는 관리적 측면에서 여러 행위를 말한다. 결국 부동산 활동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부동산을 대상으로서 행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주에 따라서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부동산 활동의 객체는 뭐가 되는 겁니까? 부동산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와 같은 활동의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있다는 이야기. 주체는 뭡니까? 우리 인간이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먼저 공적 주체가 있고, 다음 사적 주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3 섹터라는 게 있습니다. 제3 섹터다라는 게 있어요. 자, 이는 어떤지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의 결합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공적 주체도 부동산 활동을 행하는 거지요. 사적 주체 우리들도 부동산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다음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의 결합에 의해서도 부동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보세요. 이제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 즉 지자체가 되겠죠. 이들은 다 합니까? 공적 주체가 되겠다 할 수 있겠죠. 또한 각종 공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다. 이것은 공기업도 합니까? 공적 주체에 해당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일단 공적 주체는 뭐 때문에 부동산 활동을 하고자 할까요? 바로 공익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사적 주체라는 게 있어요. 사적 주체는 우리들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인지 민간기업 다 사적 주체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 조심합시다. 자, 보세요. 토지 소유자 조합이다라는 게 있어요. 토지 소유자 조합이다. 쉽게 우리 이 생각하지 않냐고요. 조합에는
누가 가입합니까? 청구가 가입합니까? 아니죠. 조합엔 우리들이 가입한다 생각하시고 토지 소유자 조합이다. 이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사적 주체에 해당한다 생각하시면 돼서 우리들 사적 주체도 부동산 활동을 행한다는 이야기. 뭐 때문입니까?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의 결합에 의해서 부동산 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걸 공사 혼합 부분이다 또는 제3섹터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자, 여러분 교재 한번 봅시다. 교재 보시면 양고로 1번이에요. 양고로 1번. 자, 공적 주체다 설명 다 드렸죠? 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이 있다. 이때 공기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다 뭐 등등 각종 공사를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들이 공적 주체가 되겠죠. 예, 이들은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부동산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봅시다. 양으로 2번. 자, 개인, 민간기업, 토지 소유자 조합 등이 있다. 이들은 다 됩니까? 사적 주체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기서 딱 하나 조심하자 그랬어요. 자, 토지 소유자 조합이다. 참 조합은 어디에 합니까? 사적 주체에 해당한다. 이것만 조심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적 주체는 무엇 때문에 부동산을 하는 겁니까? 바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다음 양으로 3번 공사 혼합 부분이다. 바로 이 부분이죠. 공사 혼합 부분이다. 흔히 제3섹터다. 이렇게 일컫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간점 보시면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가 결합된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활동의 주체다 하는 분도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이제 2번 챕터 봅시다. 자, 2번 챕터 보시면 이제 부동산 활동의 부문이다 소개되는데 학자에 따라서는 부동산 활동도요. 정부 부문의 부동산 활동, 사적 부분의 부동산 활동, 전문협회 활동도로 나눌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중에 가장 활발한 것은 자, 바로 우리들에서 부동산 이루어진 게 가장 활발하겠죠? 그래서 가장 활발한 뭡니까? 사적 부분의 부동산 활동이다라는 거면서 학자에 따라서는 부동산 활동을 정부 부문, 사적 부문, 전문협회 활동이다. 이렇게 구분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중에 가장 활발한 건 뭡니까? 바로 우리들이 한 활동이다. 사적 부문의 활동이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남의 내용이죠. 이런 정도만 여기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교재 1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7페이지는 세 번째 챕터 부동산 활동의 분류다 소개되는데 지금 부동산 활동을 분류하는 방법도 학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제 가장 대표되는 견해가 뭡니까? 바로 양고래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요. 양고래 1번. 여기서는 소유 활동과 거래 활동의 분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부동산 활동을 분류하는 게도 아주 다양하다. 그중에 가장 대표되는 견해가 바로 부동산 활동을 소유 활동과 거래 활동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소유 활동은 이렇게 생각해서 소유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어 할 수 있는 활동이다. 자, 쉽게 우리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땅 가지고 있어요. 땅 가지고 있으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이용할 수 있지요. 그럼 어땠지? 이용 활동은 소유 활동의 영역이 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땅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 개발할 수 있지요. 그래서 개발 활동도 소유 활동의 영역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또한 땅 가지고 있으면 관리가 되죠. 관리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소유 활동에는 이용 활동, 개발 활동, 관리 활동 등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소유 활동에서는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 이 중에 뭘 더 중시할까요?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행하는 활동이니까 사용 가치가 더욱더 중시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유 활동에서는 사용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소유 활동도 부동산 활동이죠. 지금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용도로 쓸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최유효 이용의 원칙으로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앞으로도 우리가 배우겠지만 최유효 이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최유효 이용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가장 좋은 용도로 써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좋은 용도로 활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소유 활동도 부동산 활동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에선
소유 활동에 있어서는 최유효용의 원칙을 어때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래 활동이에요. 거래는 뭡니까? 사고 파는 거지요. 그래서 거래 활동은 결국은 사고 잔답 취득이죠. 파는 건 뭡니까? 처분. 그리고 부동산은 일반재와 다른 특별한 성질이 있다. 흔히 우리가 일반 재화 이렇게 변하는데 대표로 여러분들이 사과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볼펜 이도 때 일반 재화에 해당이 되겠지요. 그렇죠? 사과 이것은 일반 재화 부동산 어때? 또 다른 특별한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사과는 먹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죠? 따라서 돈 받고 빌려줄 수 있어요? 없어? 없다라는 이야. 그러나 토지나 건물 이것은 부동산은 오래 쓸 수 있죠. 돈 받고 빌릴 수 있다. 임대차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활동에서는 결국 취득, 처분뿐만 아니라 임대차 이와 관련된 활동들 말한다. 그래서 취득, 처분, 임대차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 어떤 거래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것은 거래 활동에서는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 이 중에 뭘 더 중시할까요? 당연히 교환 가치를 중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것은 거래 활동도 어때? 부동산 활동의 하나가 되겠지요. 그럼 부동산 활동을 때 우리가 능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거래 질서가 확립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 질서 확립의 원칙을 어때?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견주처럼 부동 활동을 때 소유 활동과 거래 활동으로 나누어 살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유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때? 최유효 이용현칙을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 거래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거래질서 확립의 원칙을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 이렇게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한번 봅시다. 자, 양으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이미 설명 다 드렸죠? 다 드렸는데 소유 활동입니다. 여기 있죠? 소유 활동이다. 이게는 이용 활동, 개발 활동, 관리 활동 등이 속한다. 그리고 사용 가치를 중시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소유 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 그래서 최유효 이용의 원칙을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1번 거래 활동입니다. 거래 활동은 취득, 처분, 임대차 관련된 재반 활동 등이 속하며 재반 이건 뭡니까? 여러 가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취득, 처분, 임대차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 등이 속한다. 이것은 뭡니까? 교환 가치를 중시한다 할 수 있겠지요. 교환 가치를 중시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거래 활동의 능률을 위해서는 거래 질서 확립의 원칙을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교재는 이런 정도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3번 챕터 부동산 활동을 분류하는 학자다 다 알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견해 소유 활동과 거래 활동의 의한 분류다. 이 부분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 여러분 교재 1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8페이지 보시면 네 번째 챕터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이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속성이다 이 표현이 있어요. 속성은 뭡니까? 지니고 있는 성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라는 것은 부동산 활동이 지니고 있는 성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한 10가지 정도 나와 있죠. 이분도 제목 중심으로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양괄호 1번 내용이에요. 양괄호 1번 보시면 과학성과 기술성이다 소개되고 있죠. 이분도 우리가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 보세요. 자,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즉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원리 및 그 응용 기술 개척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원리는 뭘 뜻입니까? 체계화된 지식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식을 부동산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체계화할 수가 있어야 된다. 자, 이는 학문으로서 과학성이 인정되는 부분이지요. 또한 활동을 능률적으로 해서는 지식만 체계화시켜서는 안 된다 했어요. 체계화된 지식을 실무에 응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실무로서 기술성이 강조된다. 결국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과학성과 기술성 모두가 필요하다. 그래서 과학성, 기술성의 양면성이 어느 하나만 가지고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과학성, 기술성의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문 한번 봅시다. 양으로 1번 첫 번째 줄이에요. 이제 부동산 활동을 위한 체계화된 지식의 관점에서는
체계화된 지식이다. 이분이 결국 뭡니까? 원리지요. 원리 관점에서는 어때? 과학성을 그 지식을 실무활동에 응용하는 숙련 기교의 관점에서 어때? 기술성을 갖는다. 따라서 부동산 활동은 과학성과 기술성이 어때? 양면성을 갖는다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동아리 1번 부동산 이론을 정착신에 기한다. 이론을 정착신에 기한다. 이는 뭡니까? 바로 과학성이 되겠지요. 동아리 2번 실무에 응용하여 능률을 추구하는데 기여한다. 자, 뭡니까? 기술성이 되겠다. 이처럼 과학성, 기술성 모두가 강조된다.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양고리 2번 내용이에요. 양고리 2번 먼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부동산은요. 부동산은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되는 재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되는 재화다. 따라서 어때? 이제 공익을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면 부동산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적 재화가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사적 재화 때문에 공익을 해야지 않는 범위에서 어때? 사익도 존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부동산 활동에서는 뭡니까? 부동산을 대상으로 활동이에요. 그럼 부동산을 대상으로 활동인데 이 부동산 자체가 어때?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된다. 그래서 어때? 이제 또 사적 재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대상 활동이기 때문에 공익을 중시하지만 공익을 해야지 않는 범위에서는 사익도 존중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부터 나와 있네요. 첫 번째 보세요. 자, 부동산은 사회성 공성을 지닌 재화이다. 부동산 활동은 이러한 부동산을 다루는 활동이므로 공익을 중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공익을 해야지 않는 범위에서 어때? 사익도 존중이 돼야 한다. 왜? 부동산 사적 재화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 자, 부동산 활동은 사회성, 공공성 그리고 사익성 모두가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 이제 1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9페이지 보시면 19페이지는 양을 3번 전문성이다 소개되어 있죠. 자, 부동산 활동은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활동은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것도 이때도 전문성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1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 그리고 2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 3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3차 수준입니다. 3차 수준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반면 2차 수준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동산 업의 종사자에 의한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 1차 수준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부동산 업에도 종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이제 전문가 아니고 업에도 종사하지 않는 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1차 수준의 이제 부동산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특히 여기는 2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과 3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이다. 이것도 좀 구별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때 구별해서는 해당 분야의 활동이 무엇이냐 이걸 빨리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 활동이라는 이야기예요. 감정평가 활동이다. 그럼 이 감정평가 활동을 누가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1차, 2차, 3차 구분이 된다는 이야기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의 전문가지요. 그럼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서 활동이 이루어진다. 몇 차입니까? 3차 수준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공인중개사에 의해서 감정평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는 감정평가 활동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부동산 업에는 종사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몇 차 수준이 된 겁니까? 2차 수준이 된다. 이도저도 아닌 내가 내 자신을서 감정평가 한다는 얘기. 이건 뭡니까? 1차 수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2차 수준, 3차 수준 이걸 구분하시면 되겠는데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어떤 활동 이걸 빨리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이 활동에 전문가에서 이루어지면 3차 수준. 전문가 아니지만 부동산 업에 종사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에서 이루어지면 2차 수준이 되는 것이다. 그럼 우리 하나 더 예를 들어봅시다. 자, 중개 활동입니다. 그럼 중개 활동을 누가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중개활동하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감정평가사는 자 보세요. 네, 감정평가사가 중개활동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감정평가사는 중개활동의 전문가입니까? 아니지요. 그렇지만 부동산 업에는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몇 차 수준이 된 겁니까? 2차 수준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네, 공인중개사에 의해서 중개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그럼 자 보세요. 공인중개사는 어때? 중개활동의 전문가다 할 수 있겠죠. 그럼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서 이루어지니까 몇 차가 되는 거야? 3차 수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해당 활동이 무엇이냐? 자,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 활동이냐? 뭐 중개활동 이것만 빨리 차시고 자, 이 활동의 전문가에서 이루어지면 3차. 전문가 아니지만 부동산 업에 종사한다. 이때는 2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한번 살펴드립니다. 자, 양으로 3번. 전문성이다. 첫 번째 보세요. 부동산 활동은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전문성의 수준에 따라 1차 수준, 동그라미 2번 2차 수준, 동그라미 3번 3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으로 구분이 되고 있다는 건데, 동그라미 1번 1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입니다. 해당 활동의 전문가가 아니고 부동산 업에 종사자가 아닌 자가 행하는 부동산 활동이다. 그래서 가르칠 예가 나와 있죠. 소유자 자신이 자신을 위한 감정평가 활동이 중개활동이다. 근데 이때 소유자 자신은 어때?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 부동산 종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한다. 이게 1차 수준이 되겠지요. 다음 2번 봅시다. 동그라미 2번 2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이다라는 겁니다. 해당 활동의 전문가는 어때? 아니라 그랬죠? 그렇지만 부동산 업에 종사자에 의한 활동을 말한다. 자, 예를 들어서 어때? 참 공인중개사에 의한 감정평가 활동이다. 다음 감정평가사에 의한 중개활동이다. 이들이 어때? 2차 수준에 해당이 되겠지요. 다음 또 3번 3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이다 소개되는데 이는 해당 활동의 전문가에 의한 부동산 활동이다. 따라서 전문성이 가장 높다 할 수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평가 활동이다. 다음 공인중개사에 의한 중개활동이다. 이들이 다 어디 합니까? 3차 수준의 활동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교재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도 2차 수준과 3차 수준 이 두 가지만 잘 구분하면 되는 겁니다. 구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해당 분야 활동이 무엇일까? 이걸 먼저 보자 그랬죠. 그럼 해당 분야 여기에 전문가에서 이루어지면 3차 수준. 전문가 아니지만 부동산 업에 종사한다. 이때는 어때? 2차 수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점도 이해하시고요. 다음 양보로 4번으로 넘어갑니다. 4번은 윤리성이다. 소개인데 사실 부동산은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는 재화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는 재화다. 또 부동산은 아주 고가의 상품이라는 이야기예요. 고가의 상품이다. 결국 부동산 활동은 어때?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는 재화, 고가의 상품인 부동산을 다루는 활동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 윤리성이 강조가 된다는 겁니다. 이 같은 부동산 윤리에도 크게 네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네 가지인데 먼저 고용 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윤리, 다음은 서비스 윤리, 공중 윤리처럼 네 가지가 있다. 뭐 개념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고용 윤리라는 게 있어요. 고용 윤리는 종업원이나 조직원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공부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다냐. 취해서 사무실 오픈했습니다. 그럼 사무실 오픈하면 이때 내 밑에 실장도 있고 과장도 있죠. 이 같은 종업원 또는 조직원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가 바로 뭡니까? 고용윤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직윤리라는 게 있어요. 조직윤리에서는 동업자 단체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 보세요. 동업자 이건 어때? 동업한 사람이 아니에요. 동업한 사람 이게 아니라 동업자 같은 업종에 종사한 사람이라는 이야기. 나도 사무실 옆에서 중개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또 어때? 인근에
또 중개활동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있겠죠. 이처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끼리 지켜야 할 도리를 우리가 조직윤리란다는 겁니다. 내가 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때? 어때? 단체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중개협회다. 이건 단체와의 관계시켜야 도리. 이게 바로 뭡니까? 조직윤리다. 그래서 동업자라든지 동업자 단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도리 어때? 조직윤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조심합시다. 우리 조금 전에 벌써 이제 조직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도리는 뭡니까? 조심하세요. 조직윤리입니까? 아니죠. 바로 뭡니까? 고용윤리다. 아차면 실수하신 부분이에요. 조직원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는 어디? 고용윤리다. 그래서 아주 쉽게 이런 생각하세요. 종업원이다. 조직원이다. 이건 어때? 나에게 고용되어 있다. 그래서 어때? 이 사람들 관계 지켜야 할 도리는 고용윤리다. 생각하시고 이거 하나 조심합시다. 조직원과의 관계 지켜야 할 도리는 조직윤리입니까? 아니라냐. 뭡니까? 고용윤리가 되겠다. 생각하시고 조직윤리에서는 동업자라든지 동업자 단체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서비스 윤리라는 게 있어요. 서비스 윤리는 어떤 고객 또는 의뢰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 공중 윤리예요. 이는 공중 즉 일반 대중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도 이해하시고 여러분 교재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호 4번 윤리성이에요. 첫 번째 봅시다.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면서 사회성, 공공성을 지닌 재화이다 할 수 있겠죠. 부동산 활동은 이러한 부동산을 다룬 활동이란 이야기야. 따라서 거래 당사자나 부동산 서비스의 종사자는 윤리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부동산 업자가 준수할 윤리를 부동산 윤리라 한다는 겁니다. 이런다. 거래 당사자나 부동산 업자는 부동산 윤리를 준수해야 되겠지요. 이것은 부동산 윤리도 4가지가 있다 설명드렸어요. 동일 1번 고용 윤리입니다. 고용 윤리라는 것은 종업원, 그 중간에 보세요. 조직원 나와 있죠. 그래서 종업원 또는 조직원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는 겁니다. 동일 2번 조직윤리입니다. 조직윤리에서는 동업자라든지 동업자 단체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 다음 서비스 윤리입니다. 얘는 고객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도리다. 다음 동일 4번 공중윤리입니다. 자는 일반 대중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5번째 부동산 활동을 정보 활동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토지가 있어요. 우리 이 토지를 있는 그대로 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토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면 이 토지는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기는 땅을 때나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처럼 토지는 있는 그대로 보면 움직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와 같은 특성을 가려서 우리가 부동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으로 우리 배우게 될 겁니다. 부동성. 자, 안입을 움직일 동, 그래서 움직일 수 없다는 특별한 성질이다라는 겁니다. 움직일 수 없다. 부동성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그럼 이 토지는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주변부터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주변부터 영향인데 시험 주변부터 영향받는 이 요인들을 내 힘으로 통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결국 통제 불가능한 요인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정보가 필요하다. 결국 부동산 활동은 정보 활동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정보 활동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세요. 첫 번째로 부동성의 특성과 나와 있죠. 부동성에는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끝부분 보세요. 부동산 주변 현상에는 통제 불가능한 요인들이 나타나. 자, 내 힘으로 통제된다면 굳이 정보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 그러나 통제 불가능한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정보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정보 활동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거래 6번.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이면서 대물 활동이다 할 수 있겠죠. 자, 보세요. 이미 이분도 설명을 드렸죠. 자,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누굽니까? 인간이란 이야기. 이런 점에서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부동산 활동의 객체는 뭐가 됩니까? 부동산이다. 자, 이런 점에서는 부동산 활동은 뭡니까? 대물 활동이 되는 것이다. 참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이면서 대물 활동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자,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는 대인 활동이다. 부동산 활동의 객체가 부동산이다. 이런 점에서는 대물 활동이다. 결국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이면서 대물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7번째 봅시다. 임장 활동이다 소개인데 이분도 여러분들이 용어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임장 활동이다. 자, 이건 뭡니까? 바로 현장에 임하는 활동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쉽게 이런 예들을 쓰겠죠. 땅 사기에서 땅 보러 갑니다. 이게 뭡니까? 현장에 가는 거죠. 임장 활동이다. 그럼 무엇 때문에 땅 사기에서 땅 보러 가야 될 것인가? 뭐 때문에 땅은 움직이지 않는다냐? 내가 직접 가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동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땅은 다 다르다는 이야기. 사실 어때? 우리가 있는 그대로 물리학처럼 바라본다면 지형, 지질, 지세 고렸을 때 똑같은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모두가 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이것 뜻을 우리가 이제 개별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사고진 땅을 가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예요. 있다. 이처럼 이제 부동성, 개별성이란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은 뭡니까? 임장 활동, 현장에 가야 된다. 임장 활동이 되는 것이다. 이분도 우리 시험에서는 부증성이란 특성에서 임장 활동인데 이런 질문이 나왔던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부동산 활동이 임장 활동이 된다. 현장에 임한다. 현장 한다. 뭐 때문입니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되겠죠? 부동성.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가봐야 된다. 개별성. 이렇게 보시면서 부동산 활동이 임장 활동이 되는 건 뭡니까? 부동성과 개별성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 활동은 정보 활동이라는 이야기. 그럼 정보를 얻기 위해서 현장에 가볼 필요하겠죠. 또한 부동산 활동은 대물 활동이다. 그래서 현장에 가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 보세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토지는 부동성과 개별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성, 개별성 이래서 부동산 활동 임장 활동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2번 부동산 활동은 대물 활동이지요. 또한 정보 활동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볼 필요가 있다. 임장 활동이 되는 것이다. 또 3번 부동산 결정에 필요한 많은 사항을 서면 자료만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현장에 가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부동산 활동은 임장 활동이 되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번째. 배려의 장기성이다. 라는데 사실 부동산은 오래 쓸 수 있다는 이야기. 참 오래 쓰다. 이 특성을 우리가 영속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오래 쓸 수 있다. 영속성. 자, 이 같은 특성에서 부동산 활동도 장기적인 배려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니까 영속성 나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줄 맨 끝 보세요. 맨 끝 보시면 부동산 활동은 일반적으로 일반 소비 상품을 대상 활동과 달리 장기적 배려에 결정되고 실행된다는 겁니다. 이제 부동산 오래 쓰다. 그래서 장기적인 배려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번째. 자, 부동산 활동은 공간 활동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도 여러분이 이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 여기에 지표면이 있어요. 여기에 지표면이 있다. 이처럼 지표면 이걸 가려서 우리 수평적이다 이러면서 지표면 이 부분을 우리가 수평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지표 윗부분이 있죠. 지표 윗부분 뭐랍니까? 공중. 그래서 이 관련된 공간을 우리가 공중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 지표 아랫부분이 있죠. 자, 지표 아랫부분을 우리가 뭐랍니까? 지하 이런 표현하는 거죠. 그럼 이와 관련된 공간을 뭡니까? 지하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이 참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공중 공간, 수평 공간, 지하 공간 이 세 가지를 모두 모아가지고 흔히 뭐라고 합니까? 3차원의 입체 공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결국 토지 즉 부동산은 3차원의 입체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럼 부동산이 3차원의 입체 공간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대상하는 부동산 활동 이 자체도 3차원의 입체 공간을 대상하는 공간 활동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부동산 활동은 이처럼 공중, 지표, 지하를 포함하는 3차원의 입체공간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공간 활동이다라는 거죠. 다음 10번째 복합
개념이다. 자, 어때? 예, 부동산 활동 이 자체도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복합 개념 사고에 이익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다. 즉, 부동산 활동이 지니고 있는 성질이다 한 10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목 중심으로 여러분이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죠. 먼저 부동산 활동 과학성과 기술성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다음 사회성, 공성 및 사익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높은 전문성을 요구한다. 다음 윤리성을 요구한다. 다음 정보 활동이죠. 다음 대인 활동에서 대물 활동이다. 다음 부동산 활동은 임장 활동이지요. 다음 배려의 장기성, 장기적인 배려에서 이루어진다. 다음은 공간 활동이다. 복합기는 이거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10가지 제목 중심으로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어요. 이분도 다 어떻게 10가지 종류 외우실 필요 없어요. 제목 중심으로 부동산 활동이 이렇게 이루어지구나. 제목 중심으로 이해만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4번 챕터에 있는 부동산 활동의 속성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번 챕터부터 다시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